지난주 폴란드 출장 오늘 한번 그 내용 푸실 겁니까? 안 풀면 기출당할 것 같아서 풀겠습니다. 미르테레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 진격의 K방산이죠, 솔직히. 진격의 방산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갑니다. 저희 그 게임 쪽에서 말씀드리면 이 그 하드 캐리가 이게 1인 캐리가 아니거든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니까 하늘까지. 예, 맞다. 하늘까지 있죠.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와. 네, 우리 본게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자,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KF21 보라매가 힘찬 날개짓을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K방산 시대가 정말 활짝 열렸습니다. 2022년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출 무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올해 열일을 했다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수출액, 세계 시장 진출 수준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을 보면 정말 이게 좋은 의미에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극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지난 11월 말까지 집계한 것만 해도 17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되는 시점 되면 아마 그보다 더 늘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 2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많이 나오랬는데 170억 달러만 기준으로 해도 우리 하나로 따지면 24조 1천억 원이죠. 그러니까 역대 최대, 단연 역대 최대입니다. 그럼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거 뭐 박수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물개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더 늘어날 건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24조라니까 와, 그 정말 뭐 박수가 아니라 막 가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는 6.25 때는 소총 하나도 못 만들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5년 뒤인 2027년에 세계 방산 4강을 목표로 할 만큼 성장을 한 상태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였어요. 근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로 3배 가까이 그러네요. 늘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상위 8위에 해당을 하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럼 이제 우리 위는 누가 있느냐?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있죠. 이거는 뭐 3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너무나 벽이죠. 39%. 2위는 러시아 19%. 러시아가 그래요? 하지만 1, 2위도 차이가 많이 엄청나게 납니다. 3위부터 7위가 순서대로 프랑스 11%, 중국 5%, 독일 4%, 이탈리아 3%, 영국 3%니까 8위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하고 영국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5위인 독일 4, 이탈리아, 영국 3. 이거 진짜 2002년 월드컵 4강처럼 우리가 방산 이거 세계 4강 이거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4강 진입이 목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는 게 좀 전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갖는 게 이 성장세가 정말 우리가 대단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과거의 5년, 아까 원세 말씀하신 2012년부터 16년까지 하고 최근의 5년,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무기 수출 증가율은 무려 176.8%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이 기간 중에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59.1%였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가 16.3, 미국이 14.2%.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이 두 번째 프랑스에 비교해서도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맞죠. 증가율이. 그러니까 뭐 단연 압도적인 이러한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중국, 러시아는 오히려 20에서 30%가 줄었고요. 특히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사회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거의 공적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수출은 굉장히 이제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죠. 당분간은. 이제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부터 한 20년 사이에 제일 많았던 게 한 36억 달러 정도였고 보통 한 20에서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제 작년에 그야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열린 거죠. 7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을 10조 원대를 처음으로 기록하면서 돌파가 열린 거고 올해는 그보다 이제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추세가 물론 이제 내년에도 뭐 그렇다고 올해보다 수출액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냐 이걸 장담하기 힘듭니다. 쉽지 않은 그런 점도 있지만 하여튼 5년 뒤에 세계 4대 방산국에 들어간다는 목표가 아주 너무 허황되거나 뭐 이 무리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통계 숫자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 그 이유를 어디에 찾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요즘 또 신냉전 체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또 미중 전략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또 국지적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군비 경쟁이 계속 가열되는 양상인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국방 예산 이거 전 세계 국방 예산의 총합이죠. 이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지난해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조 달러면 한 2,700조 원쯤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글로벌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근데 그 퍼센트의 많은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대급 수출로 방산 한류 붐 또한 일으키고 있는 우리 K무기. 자,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랭킹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 앞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제 많은 무기들이 이 이른바 방산 대박에서 이제 활약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또 이거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 계획 당시에 이제 공개된 또는 언론에 보도된 이런 환율을 기준으로 한 액수를 바탕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베스트 5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 베스트 5에 원래 이제 끝에서부터 올라가야죠. 우선 본게임2 유튜브 댓글에서 발췌한 글로 힌트를 먼저 좀 드릴게요. 네. 5위 뭡니까 힌트가? 5위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뭐 개발자의 큰 그림이 통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좀 막연하죠. 이거는 막연한데. 두 번째. 중진국들의 FA35 같은 거다. 우리 원래 F35잖아요. 근데 거기가 A가 붙었다는 것은 뭐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좀 필이 좀 오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공군 쪽 얘기는 우리가 또 4,000발 즐거운 소식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건데 5위 뭡니까? 바로 공개해 주시죠. 지난 9월에 이제 폴란드에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48대 수출 실행 계약이 체결된 FA50 경공기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카이가 이제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한국산 항공기 완제품이 또 유럽에 진출한 것도 이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액수가 지금 5위인데 몇 조? 4조? 4조가 넘는 4조 거죠? 2천억이 넘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1월 말에 그 보면 폴란드 측이 이제 선수금을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냐? 1조 2천억을 보낸 거예요. 돈으로 9억 달러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계약 금액의 한 30% 정도에 달하는 이제 수준인데, 근데 보통 일반적입니까? 선수금 보통 10% 안팎이랍니다. 전체 계약에. 근데 30%를 30%를 두 달 만에 바로 그냥 꽂았어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폴란드는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맞다. 그 얘기해야죠. 폴란드 폴란드 출장 언제 오셨죠? 며칠 안 되셨잖아요. 제가 이제 11월 말에 한 4박 5일 정도 이제 갔었는데요. 근데 그때 11월 29일 날 폴란드에서 바르샤바에서 한국 폴란드 방산 협력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한 폴란드의 이제 정부, 군 고위 관계자, 업체 관계자들이 이제 대거 그 이제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폴란드가 왜 항공 무기를 선택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뭐 그 단독
뭐 최초 공개, 그 기사를 제외하고 예, 예. 방송으로는 그 정도 몇 개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저 국내 기자는 저 혼자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은 확실하군요. 예. 적어도 현장은 단독으로 갔죠. 여러분 그 엄청난 정보를 아마 주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예. 그런데 폴란드가 우리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죠? 폴란드는 지금 이제 F-16 블록 52 네. 전투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FA50이 이제 F-16하고 호환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매력 포인트였는데 두 기종은 사실 조종석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기능 뭐 이런 것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A50을 F-16 조종사 양성훈련 훈련기로 활용할 수가 있고 네. 이런 많은 공통점 때문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게다가 그 폴란드는 이제 원래는 그런 매력이었는데 FA50의 그 자체적인 능력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요 이제는. 예. 폴란드 공군 조종사가 지난 6월에 사천의 그 카이에 와서 직접 FA50의 후방석에 탑승해서 조종을 해봤는데 애초에 이제 FA50의 성능을 F-16의 한 7-8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차이가 없다, 뒤지지 않는다. 현역 파일럿이 그랬어요? F-16을 모시는 분이 예.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모시는 분이 그렇죠. 모시는 분죠. 본인이 직접 모니까. 그렇죠. 이게 모시는 게 아니라 모시는 분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뛰어나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좀 됐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이유는 이전에 폴란드 공군이 구매한 그 훈련기 중에 이탈리아제 M346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납기도 늦어서 불만이 되게 컸습니다. 예. 근데 FA50은 이제 카이에서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납품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폴란드에 수출될 48대 중에 12대는 우리가 이제 2023년 말까지 우선 납품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동급 세계 최강으로 이제 성능 개량이 될 FA50PL로 이렇게 또 납품할 예정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폴란드형 이제 PL이 뒤에 붙었으니까. 네네. 이제 동급 최강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F-50 도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군 수능과 똑같은 게 아니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됐는데 사실 FA50이 전에 우리가 이제 본 게임 방송에서 다뤘지만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제 어려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계 중에 하나가 기계식 레이더. 이게 국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자 엘타사의 이제 ELM-2032 레이더를 쏘았는데 이거를 이제 A사 레이더, 농동 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게 이제 개량 사항 중에 하나죠. 지난 9월에 드디어 이제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미 정부 승인이 필요하냐면 FA50의 원형이 T50 아니에요? T50 훈련기가 원래 이제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저거 수출하려도 그렇고 이제 옵션에 걸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KF-21을 그때 저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 우리나라 A사 레이더 장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네. 우리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나요? 물론이죠. 우리 이제 지금 그 LIG 넥슨하고 네. 하나 시스템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폴란드 수출형 이게 거기 이제 납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 들어갈 때까지 국내 개발이 성공하면 국내 거도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미국 거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녹화하기 전에 다시 카이 쪽에 이제 물어서 확인해봤더니 아직은 이제 국내 그다음에 해외 다 열려 있는 상태다. 그렇군요. 아직 뭐 국내 거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가능하면 그 우리가 새로 개발한 걸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또 FA50PL 여러 가지 또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있겠죠? 예, A사 레이더와 더불어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그 AIM 120C 암람 요 탑재가 결정이 됐죠. 무장 쪽에서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FA50의 공대공 미사일은 그 레이시온사의 사거리 4.8에서 35.4km인 AIM-9 사이드와인더인데 이게 이제 AIM 120C 7 암람으로 교체될 경우에는 사거리가 80에서 100km인 공대공 능력이 생기니까 뭐 비약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A사 레이더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탑재가 연동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군요.
폴란드형 만들면서 기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당연히 폴란드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만한 내용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FA50의 이제 다음 유력 수출 국가로 부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예, 이제 말레이시아가 네. 2조 원 규모의 경공격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이제 1, 2차 두 차례 나눠서 각각 18제씩의 경공격기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1차 수주에 성공하면 뭐 2차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인데 원래는 인도의 힌두스탄, 이제 테자스, 그다음에 튀르키 항공의 슈르제트, 그다음에 러시아의 야크 130, 그리고 이탈리아의 우리 T-50의 오랜 경쟁자인 M346, 그다음에 중국 파키스탄 합작인 JF-17 등이 이제 그 후보로 경합을 벌여왔는데 예. 얼마 전부터 하여튼 다시 카이 FA50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지 매체를 통해서. 아, 그래요?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온라인에 따르면 그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지난 10월에 우리 카이 사천 공장에 파견이 돼서 FA50 평가 비행을 실시하고 또 성능 점검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말레이시아는 카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 뭔가- 많고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 이 말레이시아 거는 그 내년 봄에 이제 말레이시아 에어쇼가 개최가 되는데 아마 그 무렵에 최종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FA50 정말 파이팅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위 알아봐야겠죠. 자, 4위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가장 많이 수출된 무기, 가장 많이 팔린 무기 4위는요. 예. 이것도 역시 본게임 2의 유튜브 댓글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JKYS님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청 들어갑니다. 이거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감사해서. 이거 고정 댓글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네네, 이거는 힌트가 아니고요. 네. 힌트는 이 무기의 A사 자랑스러운 K방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제 수준에서는 감 안 와요. 예, 방금도 뭐 A사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걸 울릉도에 배치했으면 아, 이제 뭐 느낌 오네요. 그 다음은 사우디는 안 사고 뭐 하는지. 아, 일단 이거는 뭐 미사일 쪽 아니겠습니까? 예, 사우디가 이제 안 사는데 옆에 나라가 사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막 울릉도 나가면 거기서 딱 해서 그 사거리 그 내를 딱 지켜댈 거 아닙니까? 우리 바다를. 지난번에 북한이 거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 해서 공습 경보 발령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깜짝 놀라셨다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무기 4위, 요거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천공2. 예. MSAM2라고 하는 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아, 여기서 박수 한번 또. 전 세계 하늘과 뭐 바다와 다 지킬 게 많은 우리 그 무기입니다. 예. 네. 2022년 1월에 우리나라 방사안의 해외 수출을 이끈 첫 번째 무기였고요. 당시에 국산 무기 체계 단일 계약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의 천공2가 바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이 됐습니다. 아까 FA50은 이제 30억 달러 정도로 봤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한화 금액은 계약 당시의 환율 기준이라서 지금 현재의 환율 기준하고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천공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체계의 핵심이고요. 또 최대 사거리가 40km로 항공기는 물론이고 탄도 미사일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또 ADD 주도로 발사체는 LIG 넥스1,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수출 실적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겠군요. 예, LIG 넥스1이 2조 6천억 원, 한화 시스템이 1조 3천억 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900억 원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올 초 저희도 이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려고 애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천공2 수출은 그때가 처음이라서 정말 놀랐고 저희도 그때 엄청 또 환호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K 방산 수출되는 무기들이 다 의미가 네. 있습니다만 천공2의 경우는 또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각종 무기 중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만들기 힘든 게 요격 미사일이죠. 저 그렇겠군요. 날아오는 미사일, 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해야 되니까 정말 첨단 기술의 총화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런 무기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거를 또 더구나 수출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우리 방산 수출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더구나 이런 미사일 분야, 특히 요격 미사일 분야는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또 아주 후방대국들이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후발주자 임무도 진입을 했다. 그게 또 의미가 있고 이때 경쟁에서 또 우리가 어디를 이겼냐?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예. 이스라엘도 여기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F-50 같은 항공기 그리고 이런 요격 미사일까지 와 진짜 기술 집약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더욱더 뭐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천궁의 뭐 비정상적 비행 이후의 폭발 뭐 이런 얘기들 좀 있는데 그 네. 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지난번 사고 난 거는 네. 천궁 2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기 격추를 주로 하는 이제 천궁 1이 이제 그때 사고가 났던 거고요. 예.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지난 11월 2일에 그 이제 대천 시험장에서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유도탄하고 사격 통제 레이더 간에 이제 교신이 원래 계속 주고받으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공 미사일이 지난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봤을 땐 대공 미사일이 잘못 폴란드에 떨어져 가지고 몇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뭐 어느 나라에서 쏜 거지 얘기 많았잖아요. 예, 뭐 러시아에서 쏜 그러다가 거다, 이제 예. 뭐 우크라이나 예. 대공 미사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 대공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면 상당히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대공 미사일은 궤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일정 시간 동안 교신해야 되는데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천궁이니 뭐니 패트리어트도 다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럼 수동으로라도 이제 눌러서 폭발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렇게 비정상 되고요. 비행은 맞는데 이 예. 폭발은 그 유사시 그거는 어떤 그 당연한 절차에 따라 절차에 따라 폭발하는군요. 이제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예, 이제 예. 프로세스과 과정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천공은 2017년 전력화됐는데 그 동안에 무려 17발이 발사됐는데 다 성공했었어요. 물론 몇 년 전에 대단합니다. 한 번 또 그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비정상 발사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천공은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물론 사고는 있었지만 이 뭐가 오류로 발사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폭파된다. 그거는 그런 성능은 입증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네. 있겠죠. 이제 실제 이제 천궁 2로 말씀드리면 천궁 2의 경우는 2021년 7월과 8월에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이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 안음시험장에서 그 탄도미사일하고 항공기에 대한 요격 시험을 했는데 다 이제 명종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달 초 12월 초에는 유해 수출된 첫 번째 현지 실사격도 이루어졌는데 그때 우리 관계자들도 참관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잘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천궁 2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UAE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그 관계가 그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군사적으로는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뭐 논의들이 진행돼 왔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UAE 정부하고 이 첨단 무기기 체계 예. 분야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한 게 벌써 이제 2017년이니까 5년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요 체계 일환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UAE 현지 테스트 같은 이제 국방 협력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미사일 시험장은 이제 UAE의 넓은 사막지대보다 좁고 좀 이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런 걸 테스트하기에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죠. 근데 UAE는 이제 그런 입지가 좋고 또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그 패트리엇의 실제 운영 경험이 UAE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 측이 시험장으로 선택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이제 양국의 방산 협력이 결국은 천국 2의 수출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청공투 소개하시면서 그 유튜브 댓글에 아니, 옆 나라 사우디는 안 산답니까? 그건 어떻게 좀 답이 가능하신가요? 그 원래 지난 달 11월에 네. 이제 그 사우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 방한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전 외에 방산 뭐 이런 협력 강화하는 문제 논의됐었다 이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 성사된 MOU 목록 안에는 방산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 무슨 일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2019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는 국방과학 연구소까지 방문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과도 비교가 돼서 뭐 좀 사우디가 좀 시큰둥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빈살만 왕세자가 전에는 국방장관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방장관을 겸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도 뭐 물론 일정 자체가 짧긴 했지만 방산업체 뭐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실제로 방산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는 뭐 얘기를 MOU 적어도 MOU상으로는 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뭐 관심이 식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구나 이제 중동 뭐 정세가 이제 불안 심화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사우디에는 뭐 이제 천궁2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있어요. 군함 관련 호위함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비호고팝, 이 뭐 드론 격추용 이런 거 등으로 비호고팝 무기 등 하여튼 7조 원 정도의 그 무기 사업 후보들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기대를 갖고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하여튼 이 그 K방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폴란드 형님들이 우리 형제 나라 우리 K방산 깐부 폴란드 쪽 얘기 궁금하거든요. 많은 걸 구매하시는데 이 천궁2는 얘기 없나요?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결국 이제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대신에 지금 폴란드도 폴란드지만 사실 우리가 큰 손에만 계속 의지를 하게 되면 큰 손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 나중에 오히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면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지금 LIG 넥스원이 노리고 있는 다음 수출 지역은 동남아시아 쪽인데 이미 말레이시아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DSA 2022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인도 디펜스 2022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을 지금 앞으로 또 좀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 동남아발 또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식 있으세요? 시작할 때 우리 전 MC가 폴란드 갔다 온 거 좀 풀어오더라고 압박을 가셔서 그런데 이 천궁2를 제가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오프 더 레코드. 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추진해오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그 폴란드에서 만든 저공 방어 미사일, 나름의 다층 방어 체계를 폴란드 나름대로 여러 해 전부터 추진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자기 추진해오던 거 위주로 뭐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천궁2는 조금 가까운 시일내에는 폴란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하이마스는 뭐 계획대로 돼서 뭐 그런 건가요? 뭐 저는 일단 K방산 입장이니까 K방산 뭐 저는 팔이 철저히 안 없는 한국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거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1970년대 무기 체계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무기 수출 강국이 된 게 기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도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기적 같은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중에 벌어졌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크리스마스의 기적,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속엔 남북 초소 군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을 다룬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남북의 군인들이 함께 초코파이를 나눠 먹고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농담을 건네며 우정을 쌓는 등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우정을 다지는 모습이 묘사되었는데요. 실제 전쟁터였다라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란 절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마주하기만 해도 서로 총구를 겨누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살해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었고 오래 묵은 열강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두세 달이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양측의 군대 모두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상황에 결국 참호를 파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포로를 생포하는 것뿐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호전 일상에 병사들과 장교들은 지쳐만 갔는데요. 그 사이 시간은 훌쩍 지나 겨울이 되었고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국가를 불문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데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부대 내에서 자그마한 행사라도 가지는 것이 관례였죠. 그런데 정작 전쟁을 일으킨 지휘부는 따뜻한 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장교와 병사들은 쥐가 들끓는 바닥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고 있는 꼴이었으니 처참하면서도 억울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래야 됩니까? 영국군 병사들은 그동안 쌓인 전장의 피로도 덜어낼 겸 조촐하게나마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자 제안했죠. 준비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독일군 참호 쪽에서 낯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오스트리아의 교회 음악가 프란츠 그루버가 작곡하고 요제프 모어가 가사를 붙인 캐롤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감동한 영국군은 독일군 참호 쪽으로 박수를 보내며 앙콜! 앙콜! 하며 더 힘차게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독일군 병사는 다시 노래를 부르며 총알이 날아드는 위험천만한 참호 위로 올라섰는데요. 아무런 엄폐물도 없는 전선에 맨몸으로 나타나는 건 나 죽여줍시오 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 누구도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We not shoot, you don't shoot. 우리는 발포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발포하지 마라. 뒤이어 독일군 장교가 영국군 참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독일군 장교입니다. 참호 밖으로 걸어 나올 테니 그쪽 영국군에서도 장교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영국군은 이에 응답했고 두 장교는 참호 밖 무인지대 한가운데서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의 아픔은 잠시 잊고 크리스마스 이브 동안만이라도 서로 휴전하자는 협상이었죠. 그렇게 양측 병사들은 하나둘 참호 밖으로 나와 서로를 마주했는데요. 어색한 것도 잠시 가족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카드놀이, 토끼 사냥 등 여가 활동을 즐기기도 하고 각종 재료들을 모아 요리해 먹기도 했습니다. 독일군들은 드레스덴째 건포도를 곁들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소세지를 영국 잼, 위스키와 교환하고 전쟁이 나기 전 이발사였던 한 영국 병사는 독일군의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죠. 각자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고 있을 무렵 어디서 나타난 공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순식간에 병사들이 몰려들었고 기존 축구 경기와는 다른 대규모 축구 시합이 진행되었습니다.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공을 잡은 다음 왼발로 누르고 오른발로 다시 튀어오르게 한 뒤 모자를 표시한 골대에 슛! 어제까지만 해도 두더지처럼 참호에서만 지냈었는데 지금은 땅 위로 올라와 뛰어다니고 있으니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죠. 영국군과 독일군의 축구 시합 결과는 3대2로 독일군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당시의 경기에 참가했던 랭카셔 출신 영국 병사는 독일군의 세 번째 골은 옵사이드 반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승부를 주장했지만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 이브도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화합의 시간을 보낸 그들은 다시 한번 어울리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의 휴전은 없었습니다. 군 지휘부 몰래 체결한 휴전이 세간에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양측 지휘관들이 철저하게 감시했기 때문이었죠. 병사들이 이뤄낸 정전과 평화는 고위 지휘부에 의해 금주되었고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1918년 11월 11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독일이 항복하게 되면서
길고 길었던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채 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어요. 살인과 죽음 속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는 제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입니다. 참담하고 암흑 같은 전쟁 속에서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이뤄낸 크리스마스의 휴전은 많은 이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는데요.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난 지 10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비규환의 전쟁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날의 기적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게 100년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기적을 정말 이 올해도 바라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질 못했네요. 크리스마스 정전의 상징이 된 그날의 축구도 좀 되게 인상적으로 또 느껴지는데 사실 기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으켰잖아요. 월드컵 축구에서는. 예,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이제 좀 기적이 일어나서 또 새해에는 또 전쟁도 끝나고 전쟁도 없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산 무기 수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산 무기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순위 한번 알아봐야겠죠. 아직 소개되지 않은 무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넘버 3, 3위 뭡니까? 네, 많이 수출된 베스트 5 중에 넘버 3는 포탑 전면부 디자인은 거의 탑이다. 탑 클래스고 예. 뭐 너무 뭐 저 같은 무기 마니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쁘다. 예, 잘생겼다. 네. 예.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 예. 아주 구체적인 힌트 하나 주세요. 그 약간 광고 카피 같은데요. 네. 뭐 있잖아요. 침대는 뭐 침대는 흑표, 예. 전차는 뭐뭐. 예. 그것도 흑표잖아요. 발음상 흑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별이 5개죠. 예, 예. 전체계에 별이 5개. 예. 오성전차. 예. 자,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것도 역시 그 폴란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지난 7월 27일이었죠. 그게 이제 한국 무기 대량 구매를 이제 발표한 이후에 그 한 달이 안 된 8월 26일 날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죠. 예, 그 폴란드가 이제 구매하려는 K2 전차가 그 대수가 이제 사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1000대. 와. 이게 말이 1000대죠.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이중 이제 긴급 수요가 발생한 게 이제 1차 인도분 이게 이제 180대 규모고요. 액수로 따지면 4조 4,992억 원 이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표 전차가 수출된 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고요.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인 만큼 신속하게 주는 게 이제 우리 또 강점이고 수출 계약 후에 2, 3개월 만에 이제 출고식을 가졌죠. 네. 2, 3개월 만에 완성품 전차가 수출이 된다는 건 와, 이거 진짜 이거 현실입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 가서 느낀 게 폴란드 이제 국방부나 어디 고위 관계자들 뭐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연설한 것도 들었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제 뭐 가성비도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폴란드 사람 입장에서는 적기 공급. 그러니까 빨리 원하는 시기에 빨리 공급해 주는 거는 맞출 수 있는 거 한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매우 그쪽은 급한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쓰고 있는 구형, 여기도 이제 주로 수소련, 러시아제 장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대거 준 거예요. 이 폴란드군 무기를. 그러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 빨리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속한 적기 공급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에 이제 폴란드가 부랴부랴 계약서를 체결을 한 거고 2달 뒤 이제 10월 19일에 롯템하고 디펜스에서 아까 K2 전차 10대, K9 24문, 24문의 출고식을 열었고 이제 배 실려서 폴란드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롯템은 이가 10대 시대으로 해서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이제 인도할 계획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하면 2달 만이죠. 네. 이거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보내는 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뭐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고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고 뭐 이렇게 창고에서 내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긴급 수출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육군 부대 배치 예정이었던 거를 수출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기는 이제 원래 새로 제작한 제품하고 그다음에 정비창에 들어갔다 나온 이제 신상 같은 재고 이렇게 이거 이제 올수리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렇게. 근데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K2 전차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우리 육군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새 제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라고 하고 요 K9 자주포는 이제 육군과 하나 디펜스의 정비창 정비를 거친 올수리 제품으로 보낸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하는 걸 보면서 되게 무기가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두 나라 관계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음 만약에 또 러시아가 어딘가를 침공하면은 뭐 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빨리 긴급 요청을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또 군도 적극 협조를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군이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초스피드 납품이 가능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 10월 19일에 출고식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 탱크하고 자주포는요? 이게 마침 12월 6일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폴란드가 얼마만큼 관심이 지대하다는 게 나타나는 게요. 이게 뭐 전체가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전차 열 때 자주포 24문 아니에요. 24문인데 여기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국까지 가서 환영하는 행사를 해요. 대통령께 직접 나오신대요? 근데 이게 이 항구가 가깝지도 않아요. 바르샤바에서 무려 차로 한 3시간을 가야 되는 이런 데인데 일부러 대통령까지 가서 환영하는 행사를 할 정도로 폴란드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만큼 폴란드와의 납기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지하게 실망이 크겠죠. 근데 우리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하나만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폴란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폴란드가 이제 구소련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겠죠. 거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구소련 러시아 중심의 무기 체계였는데 이번에 아예 이제 서방 중심 무기 체계를 확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도 우리뿐 아니고 미국하고도 계약을 많이 했어요. 이거죠. 많이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미국하고 다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된 배경 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가성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요소가 미국 무기하고 호환이 된다. 이것도 고려 요소예요. 예를 들어 F-50 된 배경 중에 하나도 F-16. 그렇죠. 그러네요. 딱 그런 겁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 내에서 그냥 무기, 첨단 무기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느리다는 거죠. 유럽의 특징이잖아요. 모든 게 좀 느린. 우리나라가 물론 유독 굉장히 빠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느리냐면은 독일에서 이 2A7 전차, 레오파드 전차를 50대 주문하면은 인도까지 5년이 걸린다. 와. 대당 가격은 게다가 1,500만 유로니까 208억 원. 비싸고 오래 걸리고. K2 전차는 3년간 180대를 공급할 수가 있고 국내 양산 가격은 83억 원에 판매 시에는 110억 원. 가격은 절반에 가깝고 공급 속도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수요에 따라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뭐 합리적인 가격 이걸 모두 갖추고 있으니 뭐 안 팔릴 일에도 안 팔릴 수가 없다. 정말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진짜 이 돈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네요. 이런 중요한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게요. 물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몇몇 극적인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신호탄을 올린 게 이제 K2라고 그래요. 아, K2가요? 그 국내에서는 사실 아주 그렇게 크게 처음에 이제 주목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 5월에 그 부아슈차크 그 폴란드 부총리와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왔었어요. 부아슈차크 장관이 어딜 갔냐? 창원을 간 거예요. 창원에 로템 시험장을 가가지고 K2 흑표 전차를 직접 타봤다고 그럽니다. 타보고 거기 이제 시험장 주행도로 보면 이렇게 요철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일부러 시험한다고. 근데 여기도 별 충격 없이 지나가는 거 보고
최고다, 엑설런트. 뭐 이제 그 직접 타보셔서 예, 사고 이제 그 얘기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경쟁자가 이제 독일의 이제 레오파드 2 A7 뭐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렸던 이제 그런 전차인데 이게 이제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는 조금 이게 승차감이 안 좋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수 장치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자세히 다뤘죠. 후표의 현수 장치가 왜 좋은지. 레오파드는 이제 기계식 판스프링 방식인데 우리 K2는 ISU, 그러니까 로드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제 충격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사격할 때도 이제 별로 보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전차 차체가 막 판스프링에서 흔들흔들하면 이거 아무래도 사격 정확도에 영향 안 좋게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는 뭐 승차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사격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명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일단은 그 기동 중 사격, 그러니까 막 달리면서 사격하는 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초탄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의 명중률, 요거 두 가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K2 전차는 그 ISU 로드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사격 시 포신의 흔들림이 아주 적죠. 그래서 바로 이제 2차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움직이면서 사격을 해도 2km 앞에 적 전차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km면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반면에 이제 해당 장치가 없는 독일 전차는 기동 중 사격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첫 발 사격에 의해서 두 번째 사격을 할 때도 포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곧바로 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좀 뭐 흔들림이 멎은 다음에 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동 중 분당 사격량이 K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K2 전차의 뛰어난 명중률이 지난 1월에 입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도전하는 현대 로템 K2 에너 흑표 그리고 독일 레오파드 2 A7 이 우리 경쟁자였던 이 서론 질주 영상이 있어요. 요걸 혹시 보면서 좀 네, 이게 로템이잖아요. 네, 우리가 앞서 나갔어요. 레오파드가 따라왔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예. 이야. 2등 되겠네. 2위. 뭡니까? 날아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 현대판이 신기전 이제는 뭐 끝났습니다. 한화 5조 원 규모의 기본 계약을 역시 폴란드와 VBI 폴란드와 감사합니다. 네, 같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넘버원 뭡니까? 자주포계의 AK-47 몸에서 저울이 느껴진다. 비행기도 격추할 수 있는 수준. 대공포로도 쓰냐? 자주포. 아이고 좋네. 전 세계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튀르키예가 이제 350문, 폴란드가 120문, 핀란드가 48문, 에스토니아 12문, 인도 100문, 노르웨이 23문, 호주 30문, 이집트 200문이 더해졌고요. 중국 쪽 가볼까요?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다. 수익성 측면도 회의적이다. CNN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방위 산업의 메이저 리그이지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